오늘 강의는 김지향 선생님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경북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마치셨고 개성공업지구 현재 지원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전에는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이셨고 인사비서관도 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이전에는 이제 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하셨고 그 당시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알고 계신 그 분이고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그 평화로 가는 문맹 탈출 안내서 2019년도에 내신 거고요. 이전에는 이제 개성공단 사람들이라고 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일단 남한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자리가 큰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장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 이거 진짜 쉬울 것 같은데 역사적 맥락에 대한 예들이 있어가지고 야한간에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전에 진성규 선생님 오셔가지고 북한 사회의 변화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들으셨죠? 북측의 변화. 제 이전에 진성규 기자가 와서 또 들었는데 보셨던 거 맞습니까? 네. 북측 사회의 변화 사진 자료만 보셨죠? 네. 2013년이었습니다. 최초로 우리 사회에다가 제가 개성공단 4년의 경험을 가지고 북측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뿌리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6년, 7년 됐단 말이죠, 북측의 변화. 우리는 지난해 9.19 평양선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9년간 북측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였어요. 그 내용 장창준 박사가 한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했습니까? 네. 사실은 북한 통일 문제 전체적으로 보려면 말입니다. 기본 최초의 출발은 분단을 봐야 됩니다. 분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분단이라는 게 뭔지,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속성. 누구도 이 분단을 또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비극은 분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분단을 우리는 몰라요, 잘. 체제로서의 분단, 구조로서의 분단. 분단을 살아가지만 분단 체제는 분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면 분단 체제는 붕괴됩니다. 단순해. 통일은 아는 거, 우리가. 통일도 잘 모르죠, 사실은. 통일. 우리에서 오는 통일, 다들 한계의 평화, 통일을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만 온전히 딱 들여다보면 통일의 구체적 과정, 절차, 방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뭐 거의 똑같은데 그걸 뭘 모른다는 얘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대부분 통일을 그러면 완전 통일만 생각해요. 도둑처럼 찾아온다, 새벽처럼 찾아온다. 자가 오래다 보니까 통일도 있더라. 사실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체제와 제도가 하나 된 통일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그리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그런 건 안 되라는 말이에요.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그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은 그것을 부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릅니다. 혹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국민 여론조사하는 말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안 나옵니다. 안다라는 문제. 1000명 중에 6명 나옵니다. 0.6%가 안다 그래요. 사실 다 잘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가?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의 동질성 교육을 하지 않아요. 이질성 심화 교육을 해요. 분단 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를 심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한 커플만 더 이렇게 띄우면 말입니다. 남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어요. 남과 북은 구체적인 통일의 과정과 절차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몰라요, 대부분 사실은. 왜 모를까요?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 줬으니까. 기본 인식들을 부지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체제로서의 분단, 구조로서의 분단. 이미 분단 문화가 되어버렸는데요. 분단은 통일 교육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통일의 기본 개념들도 잘 모르고 있다. 기본 개념을 모르는 과정 속에서 통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진짜이 없어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통일 구체적 과정 절차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해만 확실히 하면은 진짜 쉽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가르쳤단 말이죠. 남과 북 합의한 통일의 노정과 과정 절차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쉬워요. 가르치면 통일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통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체제로서의 분단이었다는 거예요.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다. 토대다. 사실은 분단은 본질적 속성 자체가 거짓과 흑우에서 시작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설명 자체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왜냐? 단 한 번도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분단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얕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전체를 통틀어서 북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맹. 문맹, 큰맹처럼 북에 대한 무지, 그걸 북맹이라고 보는데요. 통일도 분단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북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죠, 사실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북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부리는 나쁜 놈들, 루저들, 찌질이들, 내지는 조금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눈높이에서는. 제가 도발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북한이 진짜 존재할까요?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부리는 북한이 존재할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진실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실체적 진실로서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난감합니다. 우리 보편적인 상식을 지금 건드렸단 말입니다. 결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분단체제는 그런 말들을 쉽게 허용하지 않죠. 두려운 얘기죠. 북이라는 것은 금계의 얘기입니다. 터부의 얘기입니다. 원전이 제대로 알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가가 독점했던 정보를 가지고 내려먹이면 받아 안으면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분단체제라는 건데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드린다든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어요.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남북관계, 북한 문제에 대한 상식적 영역을 계속 문제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보편을 알고 있으니까 상식 수준에서 대충 듣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짜 진실을 들을 것인가? 누구나 진실을 추구합니다. 진, 선, 위의 가치 규범은 어느 공동체나 기본 윤리, 기본 도덕으로서 반드시 숭상합니다. 저는 그 진실의 영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했던 학자였죠. 제 주 전공 영역은 북한 체제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당적 체계, 북적 사람들의 생활 양식, 가치 규범, 북의 국가 전략 같은 북적 체제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3.1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5년간 남북한의 국장과 비서관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 경험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죠. 진짜 큰 경험은 북측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직접 장기간 북측에 체류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제가 전공했던 그 본질적인 영역에 대한 기본 이해들을 다시 만들었던 4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부터 2011년 그 4년의 경험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백성에서 일상적으로 남북관계 협상들을 전담을 하면서 개인적 영역 속에서는 제가 전공했던 북한 체제, 그 사회, 그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 규범들을 수많은 토론 논쟁들을 하면서 하나 더 이렇게 복구할 건 복구하고 논쟁할 건 논쟁하고 디베이팅 할 건 논쟁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엄청난 기간을 가졌어요. 그 결론으로서 만들었던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북맹이라는 단어입니다. 북맹. 북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 일반적인 문제. 북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분단은 체제이고 구조이고 문화입니다. 규범적 가치를 가지고 사신 분들일수록 북맹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맹을 넘어서 사실은 살짝 왜곡되게 오도된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수업 강의를 하기 전에 모든 강의장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토끼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궁금한 북한 통일 문제가 남북한 관련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받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받아보면 말입니다. 한 10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면 한 5개는 실질적 사실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죠. 왜냐? 기본을 모른다는 거죠. 기본을 알 수도 없었고. 이게 이제 북맹의 구조적인 작동인데요. 우리 모두 북에 대한 기본 유지가 있구나. 폭력적인 질문 이런 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호시탐탐 적화 여행을 노리는 북측은 존재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또 한번 도발적인 질문 던져볼까요? 진짜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북측에는 기쁨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단체제는 있어야겠죠.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있을까요? 모르죠,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라 그러면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5천만 공동체 구성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체제로서 구조로서 분단은 진짜 엄혹한 겁니다. 왜 엄혹합니까? 우리들 인식체계, 이걸 다 유린한단 말이죠. 제대로 된 정보들을 줘놓고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또 도발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0년 분단체제의 그 여러 많은 반공, 반북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제들 중에 수많은 간첩과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간첩과 간첩단 사건이 있었죠.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많은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늘 접했었단 말입니다. 뭐, 너무 많잖아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많은 간첩단 사건들 중에 진짜 간첩단 사건은 몇 편이 될까요? 두려운 질문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간첩단 사건 중에 진짜 간첩단 사건이 몇 건이나 됐을 것인가? 정답이 뭔지 아세요? 없어요. 뭐죠? 다 만들어졌어요. 다 그냥 만들어졌어요. 이게 분단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산되어집니다. 그렇게 체화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실제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일 개개인의 가족들의 풍비박산은 차치하고 그 사건들을 보도를 통해서 증명했던 국민들의 가슴에 뇌리 남았던 반공, 반북의 적대적 이데올로기는 누가 해소해 주실까요? 그냥 그렇게 체제로서 구조로서 분단은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렇게 적대의 반공, 반북의 이데올로기는 확대 재생산되어주고
허구가 쌓인 것이 뭐냐? 바로 분단체제입니다. 분단의 애초의 출발은 뭘까요? 분단의 기원. 왜 분단되었죠? 누가 왜 어떻게 분단시켰죠?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도교육 속에서 분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냥 카이로, 포츠담, 얄타, 모스크바 감산의 미소공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분단의 기원이 뭘까요? 이 땅의 분단은 왜 분단이 됐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식 자체를 우리는 한번 안 가져봤어요. 근대의 얘기잖아요. 통일 문제 마찬가지죠. 실체적 개념과 과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북은 거의 터부의 영역입니다. 그냥 북은 그냥 나쁜 놈들이면 되죠. 당연합니다. 왜 나쁜 놈들이 아십니까? 북은 왜 나쁜 놈들인가? 당연해요. 한반도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일시적 전쟁의 중단 상태, 즉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쟁의 상대방 적입니다. enemy. 이게 바로 정전협정이라는 거죠. 정전협정, 휴전협정에 근거해서 상대방은 그냥 군사적 적이에요. 군사적 적이기 때문에 그냥 나쁜 놈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전선언을 못했어요. 평화협정도 체결을 못했어요. 정전 상황 중에 일시적 전쟁의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군사적 적대관계의 적입니다. 적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묘사는 그냥 나쁜 놈이면 됩니다. 그 적을 설명할 때 미주알, 보주알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쁜 놈이면 됩니다. 적개심만 고지시키면 돼요. 이게 뭐죠? 분단체제입니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에 평화통일이 있어요. 헌법적 가치에 평화통일이 있어요. 적과 평화통일이 됩니까? 적은 제약의 대상이잖아요. 죽이든 내가 죽든 이게 전쟁의 상황입니다. 아니면 확실히 평화협정을 체결하든지. 엄청난 간극이죠. 분단, 통일, 북한, 총체적 남북관계. 이것을 둘러싼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외세, 즉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문제까지 결부가 됩니다. 이 영역이에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줄 알고 있었던 그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들과는 전혀 딴판의 생각들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왜? 늘 독점되어졌고 가두어졌었기 때문에, 늘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당연히 알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건 이제 모릅니다. 세대가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을 결정해야 할 단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식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몰라요. 인식의 오류와 인식의 한계는 분석 실패를 낳습니다. 분석의 실패는 피연포, 대책과 정책의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도 정확하고 대북 정책, 평화주의 정책이 철학을 펼치는 것도 확실히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힘이 없죠. 그 이야기들을 그냥 압축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이 정도도 우리는 몰랐을까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로서 개성공단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개성공단 사례는 그냥 공단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저 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왜 우리는 몰랐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기 위해서 사례를 그냥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 중심으로 좀 바꾸고요. 올해가 3.1 100주년이어서 관계된다면 분단을 조금 깊이 있게 볼 생각도 있습니다. 분단 시대의 종은 평화 시대의 개막은 그냥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더디 가긴 하지만 이미 역사적 대세, 판세, 기세, 시대적 흐름으로서 분단 시대가 조문을 구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가 이미 진입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규정했던 정전협정 체제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최초로 전쟁 중에 있는 북, 미북 양지도자가 만났다. 이 평화의 질서는 엄중하는 대세, 판세, 기세로서 역사적 흐름으로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평화는 문시점 통일. 예를 들어서 이 강의 제목은 제가 이
안산에 18개와 19기 때부터 왔을 겁니다. 진짜 오래됐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강의를 했었어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죠. 너무 쉬운 통일이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동의가 안 되는가? 통일의 구체적 개념과 과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저걸 알면 쉬운 건데 모르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알게 되면 진짜 쉽더라고요. 그 설명을 조금 더 또 할 겁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압축적으로 요 정도까지가 아마 되지 싶습니다. 제 전환기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군수령이었죠. 6.15 공동선언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는데 6.15 공동선언 전문 딱 쳐서 읽어보는데 3분도 채 안 걸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15 공동선언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남과 북이 구체적인 통일의 과정 절차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던 통일 방안을 합의했던 선언입니다. 6.15는 들어봤지만 그 6.15가 분단 65년 만에 남과 북이 구체적인 통일의 과정을 합의했다는 사실들은 잘 몰라요. 통일의 구체적 과정을 합의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4선언도 있었고요. 6.15, 14, 4.27 판문점 선언까지. 이 분단 경계에서 폭 50cm, 높이 5cm밖에 안 되는 이거를 넘나드는 과정이 진짜 사실은 장난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전날도 기억나시죠? 김정은 국민장이 내려왔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 여기 쉽게 내려왔는데 나는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김 위원장이 지금 뭐 잠시 다녀오시죠 해서 같이 넘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분단을 넘나는 것은 넘는다는 것은 사실 그게 단순한 이야기죠. 어려운 게 사실 아니죠. 실천의 문제이죠. 평화는 통일은 사실은 마음속에 생각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실천하면 풀린다는 것이죠. 70년 분단 체제는 관념 속 적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묶었지만 움직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건 말입니다. 14년간 개성공단 직접 하면서 남과 북이 14년간 같이 어울려 갔기 때문에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성에서 14년간 남북은 같이 생활해 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하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9.19 평양선언 하러 갔던 골시프레를 모습입니다. 6.15, 14.2 포즈들이 4.27까지 그대로 넘어오죠. 새로운 영상이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출발한다라는 1차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합의했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내용들이고요. 요것도 한번 꼭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4.27 판문점 선언 전문 이렇게 치시면 쭉 나옵니다. 최초의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진입했음을 선포해 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한 개선을 합의하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을 때 이게 1년 전에 합의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반추해보도 좋습니다. 엄청난 아주 철저히 시급히 확고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14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제 교류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사업적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14선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던 이 문장을 보고 2007년 14선언의 합의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를 꼭 또 제가 추천합니다. 그 합의들은 살아있는 합의입니다. 2007년 14선언은 한마디로 남북 간의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세부적인 경제 협력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단계 100만 편 넘어서 2단계 250만 편 이거 합의했던 게 개성공단 합의했던 게 2007년 14죠. 해주기능 특구, 즉 개성공단 같은 두 번째 공단을 만들겠다. 해주기능 특구를 합의했었습니다. 조선혁명단지 안변 남포 조선혁명단지 건설 합의했었죠. 한강하고 공동개발이라든가 국책자원 공동조사 공동개발, 국책의 석유자원 공동조사,
우리 김포공항에서 백두산 직항 합의 2008년 8월 7월 정도 되면은 백두산 관광도 합의했었죠. 이 엄청나게 많은 합의들이 2007년 14선언에 담겨 있었어요. 그 14선언들이 다 묻혀버렸죠. 유명국 정부 들어오면서 그걸 그냥 해태하고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12년 전의 합의들을 지난해 4.27 판문점선에서 이 한 문장으로서 그냥 부활시켰어요. 아, 그러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다 실천되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선언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합의니까요. 다음 2차 정상회담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다시 무기 연기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두 지도자가 전화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이러지 말고 지금 만나시죠 해가지고 만났던 게 2차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로 판문점에서 했었죠.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정전 협정의 주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직접 실무주도가 만나가지고 최초로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은 한반도 안전 비핵화를 약속했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약속, 싱가포르 회담을 좀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말입니다. 본문 사망에서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은 한반도 안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 재확인이 뭐냐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과 북이 원래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했던 이것을 미국도 하겠다라고 약속해 줬던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판문점 재확인. 사실은 이것을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12 북미 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 재확인, 즉 미국의 종전 선언 약속을 7월에도 8월에도 못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들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치기 당했죠. 이것을 합의를 실천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북측 같은 경우에 이 합의에 근거해서 홍계리 핵실험 폐기를 하고 미군주의 송환하고 이 합의 하나의 약속을 실천합니다. 그 최초의 미국적 상응 조치가 뭐냐면 미국의 상응 조치가 바로 종전선언이었어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돌아가가지고 네오콘들과 군산복합체들을 설득을 못했죠. 사실은 네오콘들과 군산복합체 그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무기시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북측과의 종전선언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고 봤던 트럼프의 오산이었죠. 결국 그 교착 국면을 다시 풀기 위해서 북일구 평양선언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좀 더 많은 양보를 받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과감한 양보를 해가지고 그 양보의 조치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들과 군산복합체들 미국의 언론들을 좀 설득할 수 있도록 그 양보받은 게 바로 영변 핵시설 연구안전 폐기하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 연구 폐기 그걸 받았었죠.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은 이 3차 정상회담을 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이 약속이 이겁니다. 동창리 연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 연구 폐기하겠다는 이 두 가지 대단한 양보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했던 거죠. 그랬는데 우리 아까 제 강의 이전에 동생님도 말씀하셨던 지난 2월 28일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죠. 합의는 실패했다. 협상은 살아있다. 이게 현재 상황인데 참 간단치 않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들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다고 늘 얘기했겠지만 1차, 2차 결국 못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판을 바꿔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을 못 움직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네오콘의 역학관계를 못 움직인다라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북미 회담에서 모든 걸 맡겨놨던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적 상황식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자 해서 좀 판을 바꾸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적 교육입니다. 일단 그거 좀 이따 볼 거고요. 이 9.19 평양선언입니다. 평양선언. 이것을 갖고 2차 합의했지만
사실은 5개월 동안 이루었던 그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되었죠. 중요한 건 여기서 말입니다. 전체적인 평화의 시대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 능라도 5.1 경기장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의 공개 대중연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북측에 가가지고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중연설 내용 중에 지금 다시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좀 더 확실한 인식의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엄정성을 갖는다. 엄격히 정확합니다. 대중연설문이기 때문에 공개연설입니다. 이건 청중이 앞에 있는 그들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엄청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호시탐탐 적화의 야욕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었던 것으로 인식되어졌던 그 북측이 대통령의 이 연설문에서는 북측이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게 간단치 않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북측의 변화일까요?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일까요? 이것도 참 간단치 않죠. 쉽게 말 못합니다. 여하간 간에 북측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 관계의 기본 제도적인 근거가 전쟁 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에너미,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 협정의 주민 당사자가 우리가 빠지고 사실은 북한, 미국, 중국이잖아요. 중국 빠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북미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가.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이 질문도 진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눈치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1년에 1조 원 정도의 국방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45조, 48조 됐습니다. 미국은 얼마를 씁니까? 750조를 씁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말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하고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땅에서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대적 분단 체제라는 것은 그 모두 북측은 호시탐탐 그것을 이미지화시켰죠. 허구죠. 허구. 그래야만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야만 분단 체제가 유지되고 심화되니까요. 애초부터 분단의 본질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여하간 간에 북측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분단 체제를 넘어서 정상성을 회복하고 평화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70년간 지구지순하게 평화를 원했는데, 북측도 지구지순하게 평화를 원했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외세적 힘에 대해서 반드시 상수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건 검계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검계 영역으로 둬버리면 분석은 100% 실패합니다. 왜 우리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사사건건 미국과 좀 대비를 해야 됩니까? 왜? 늘 그랬으니까. 그게 정답이죠. 안 하면 됩니다. 그만큼 불안하죠. 이게 분단이라는 겁니다. 여하간 간에 돌아와서 그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북측도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문제는 전혀 다른 곳이 있었죠. 국제정치라는 것은 말입니다. 국제정치라는 것은 자국의 국익만이 절대선입니다. 국제정치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자국의 국익. 내 나라의 국익만 도움이 된다면
식민지도 삼습니다. 내 나라에 국익이 되면 전쟁도 하는 거예요. 국제정치에는 진리, 정의, 평안이 이런 가치는 없어요. 그 국제정책 맥락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국익인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는 분단될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안 했을 뿐이에요. 최초의 38선, 지금의 휴전선이 모든 분단의 상징으로 보여지지만 그 휴전선을 둘러싼 분단의 실체적 진실은 국제정책 패권에 있어서 외세죠. 이 본질을 꼭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이런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죠. 이걸 가르치면 분단의 본질이 드러나고 분단체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요한간 다시 돌아와서 북측도 평화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은 이제는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에서 이 이야기를 넘기겠습니다. 합의는 실패했지만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 시기, 저때 협상 싱가포르 회담 이후 2.28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 현장을 지키면서 그날 오전부터 네오콘의 상징이었던 볼턴이 그 협상장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렸을 때부터 진짜 불안했었습니다. 현장에서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그걸 들으면서 바로 썼던 문장이 합의는 실패했지만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목을 깔고 마지막 더 높은 합의라는 속성의 과정, 전화 이후의 기회로 만들 대한민국 지혜가 필요한데 결국 우리 정부의 능동적 상황인식과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5개월간 9.19 평양선언 이후에 5개월간 남북 간에 했어야 될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엄청난 합의를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모든 것을 2차 북미 정상회담 뒤쪽으로 남북관계 미루었던 우리들의 소극적 상황인식과 수동적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 굳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만들어줬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극성을 탈피하고 핵문제의 중재자에서 평화문제의 당사자로 나서야 됩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미국 문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교류는 같이 갈 수 있다. 전제를 삼지 말자. 이 기조를 만들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 장찬주 박사가 들고 와서 이게 만약에 워킹그룹을 했다라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간단치 않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돌파력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상수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키워야 남북 관계를 조금 더 축 치고 나가야 미국도 긴장하고 북미 관계를 어떻게든 풀려고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나서겠죠. 놔두면 팔짱 끼고 있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화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할에 대한 중재자의 주체를 나서야 된다. 우리 당사자다. 핵문제 정제는 맞지만은 남북평화협력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자로서 평화의 능동적 당사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협력을 넘어야 된다. 언제까지 비핵화 얘기할 것이냐. 비핵화는 왜 하는가? 비핵화는 궁극적 가치가 아니다. 평화를 위한 비핵화다. 종전선언은 평화할 정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할 선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레임 자체를 더 큰 가치인 평화의 프레임으로 넘어오고 평화를 위해서 하면 남북관계를 쭉 밀고 나가도 된다. 아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인적 교류입니다. 여행, 북측 여행을 전면적으로 차근차근 좀 열어가자. 중심축의 변화, 한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중심축의 변화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이 정도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상한 적상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난 한 해 2018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북측을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2만 명 됩니다.
북측은 2011년부터 관광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북측의 변화 상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SNS 올리는 게 전 세계적인 하나의 엄청난 움직임이 있었죠. 2013년부터는 전면 다 열었어요. 패키지 관광이 되고 있죠. 우리 말고는 다 간단 말입니다. 2017년 이후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에 미국도 이제 안 보내고 있습니다만 다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산 가족분들은 1000만 실행률이 되는데 2세대, 3세대 이들 이제 80세 이상은 진짜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90세 이상 진짜 몇 분 안 돼요. 이분들은 그냥 북측 자기 고향을 여행할 수 있도록 2박 3일 공식 상봉에서 끝내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면 되죠. 이건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북측을 여행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개성 당일 관광. 개성 해주 지역이 실향률이 진짜 많습니다. 황해도분들이 엄청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분들은 개성 당일 관광이 된단 말입니다.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9시에 출발하면 송악산, 선주교, 성경관, 공민왕릉, 왕건릉, 악연폭포 다 보고 다시 서울에 도착해도 6시에 도착합니다. 당일 관광을 실향인들부터, 이산가족분들부터 먼저 보내자. 북측 자기 만나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가 고향인 분들은 우선 좀 여행을 좀 다니게 하자. 당일 관광 가게. 그렇게 인적 교류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를 다시 장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긴장합니까? 미국이 긴장하죠. 쟤들이 자꾸 쳐주면 안 되는데 남북을 두면 안 되는데 그 조급증을 가지고 종전선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보리 제재 속에서 할 수 있는 인적 교류들을 아주 강하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 협력사업에서 쭉 제안되는 것들인데요. 분단 통일 북한 관련해서는 개념만 좀 잡겠습니다. 개념만. 꼭 이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분단 통일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분단만 거의 한 달 이상 가르쳐요. 진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분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못 배우기 때문에. 분단을 잘 모른다 이거죠. 압축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단은 일제 식민지가 결부시켜가지고 잠시만 볼 텐데요.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본 관련해서 그냥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왜 이걸 모르는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인데요. 분단의 기본 본질, 외세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분단의 기본, 이 땅의 분단은 외세가 갈랐다. 이 문장은 누가 얘기했느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이나 공양 이원영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독립운동했던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 정리 과정 속에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에 저항하면서 가장 똑같이 했던 말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땅의 분단은 외세가 됩니다. 외세. 그게 본질이 다죠. 그 본질을 항상 잊지 않으면 됩니다. 45년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속성 그 본질을 2012년 분단의 본질과 같은 교회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두 전범국가가 있습니다. 두 전범국가. 독일과 일제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이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 전범국가였던 일본 반도를 갈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남겨짐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단은 그냥 철저히 100% 외세적 힘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국제적 맥락에서 소련이 진주하고 거기에 종업 이따 이야기 말고 말입니다. 그럼 기본질 말고 우리처럼 말입니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당했다. 사실 그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우리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는 총 78개 국가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되면 두 개만 쭉 갈라졌죠. 여하간에 그 분단의 본질은 소위 말하는 외세, 백분의 질서,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없었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획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얼마나 많은 폭력을
동원했겠습니다. 그 폭력의 상징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몽양 용영의 암살, 백범 선생의 암살, 김주식, 수많은 분단 체제에 저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가는 과정이 바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거의 공유할 수가 없어요. 제도교육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참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공유해야만 우리가 발딛고 세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고 분석이 정확해야 대책과 정책도 고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범은 왜 죽었는가? 몽양은 누가 죽였는가?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은 그 시기에 왜 총을 맞았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배웠던 이승만의 정치적 정적이기 때문에 그따위 거짓말 말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분단을 백책하고 있던 그들은 이 독립운동가들을 거세해야만 분단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인 거죠. 이 인식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됩니다. 사실 안 가르치지만 이제는 공유해야 되죠. 외세적 속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체적 비정상에서는 토대 분단, 분단은 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르고 가족도 가르고 공동체도 가르고 민족의 정신사, 역사도 왜곡, 유린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써보지도 못했다. 여전히 우리는 식민사관에 젖어서 무엇이 식민사관인지 무엇이 민족사관인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엄청난 현실이죠. 이 많은 이야기들은 분단을 많은 부분 할애해야 이 분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제 결국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많은 식민사관들, 우리의 세계관, 이것들이 섬나라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전국 수립 이후에 초중고에서 가르쳤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의 그 역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30년 식민지배, 그 조선 총독부가 일제 식민사관을 만들고 했던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었던 조선 총독부의 역사책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95% 싱크로입니다. 95%. 그걸 그대로 배웠어요. 36년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그 역사를 우리 그대로 배웠단 말입니다. 아무 문제의식 없이. 어차피 그 분단의 기득권 세력들, 분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일제히 주부들이었기 때문에 백범을 죽이고 몽양을 죽이고 했던 그들이 청산의 대상이었던 일제히 주부들 청산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백범과 몽양을 다시 청산해버리는 역청산했던 과정 이후의 역사는 누가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 성자들이 그들의 역사를 마음껏 써버렸죠. 그것을 배웠단 말이죠. 이 참혹한 이야기를 교육 속에서 아이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피눈물이 납니다. 진짜 엄청나게.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한이죠. 그때부터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형태가 됐죠.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세계관도.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입니다. 대륙이 태어나가지고 해양이 엄청난 저 세력을 가지고 대륙을 뻗어나서 엄청난 교두보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섬나라 사람들이 다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이미 섬나라가 됐죠. 38선과 휴전을 중심 우리 섬나라입니다. 세계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여행이라고 일반화시켜봅니다. 보편 고유 명사가 해외여행입니다.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섬나라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그만큼 쭉 내려져 왔다는 것인데요. 상징처럼 그냥 툭 던져보는 얘기입니다. 그 분단의 저항이었던 예를 들어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 분단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을 38선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한 민주도 없다.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의 아이들은 이걸 배우지 못합니다. 아마도 해방정국 상황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연설문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38선을 베고 죽을 전전 이렇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백범선생 아주 유명한 발언입니다. 남북 동포에게 구한 분단의 본질을 딱 찍었죠. 왜세? 전국을 다니면서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이런 연설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니까는 분단을 만들어야 될 세력들한테는 눈에 가시요. 존경받는 민주주의 지도자가 분단에 온몸을 들여서 저항하기 때문에 저 도래되지 않고서는 헐떡 보고 작살내거든요. 그 비슷한 사건들이 몽양이라든가 수많은 그 독립운동자들이 역청산당했던 과정과 똑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동원되었던 건 뭡니까? 조장되어진 이념 발전, 그리고 폭력, 공포, 누구도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고 공포를 심어버렸죠.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신 4.3, 여순, 이 많은 것들은 공포예요, 공포.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다 죽일 수 있어. 너희들은 이미 다 죽일 수 있어. 니들은 식민지였어. 참혹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진섬의 가치금을 가지고 현재적 상황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말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의 81%가 글을 못 읽었어요. 당시의 지식인 개념은 뭔지 아세요? 지식인. 지식인의 개념이 뭐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다 지식인이었어요. 일제 30년 식민지배는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그런 무지렁이들 놔두고 마음껏 유린했죠. 마음껏. 그렇게 안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분단 정책에 저항합니다만 저항했기 때문에 다 작사가 되었죠. 그래서 수십만이 작사가 되었습니다. 그 엄혹한 부익의 역사가 바로 분단 체제가 초기 수립되던 과정이에요. 이 역사가 블랭크로 있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또 하면 안 돼요. 금기의 얘기죠. 이 분단의 기원, 본질을 보면 평안이, 통일이, 이 문제들이 전혀 다르게 다릅니다. 다른 곳에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은폐하고 있죠. 역사 전쟁이라는 거죠. 역사 전쟁. 그러나 가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릴 수가 없겠죠. 분단의 본질을 새깁니다. 이 48년도에 통일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의 외침이나 2013년도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 구익교농은 안창호 선생의 비서셨습니다. 마지막 독립운동 1세대 이 구익교농께서 마지막 이유는 이거예요.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이 분단 정치사를 우리는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왜 이쿤이 되는지를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블랭크잖아요. 근데 이 분단 정치사를 전공한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는 한 맺힌 엄청난 공포스러운 명제입니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 100% 분단 체제를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게 뭔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이 뭔 말이지? 청산의 대상자들이 독립운동 체제를 역청산했던 그 역사를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가 되고 체제가 되고 문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좌경영공 종북 좌파를 다 몰아버렸죠. 다 작살내고 있죠. 그 체제를 계속 심화하기 위해서 적대 이데올로기를 계속 만들어냈고 조장하고 날조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간첩 같은 사건을 만들고 진실은 필요 없어요. 그냥 써먹으면 되니까. 이게 70년 체제라고 해서 분단이라는 겁니다. 허구예요. 왜 허구라 그러는가? 애초에 없었던 분단이잖아요. 애초에 없었던 분단은 그들이 국제정책 이해관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없었던 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동원되어졌던 것들은 뭡니까? 거짓, 허구예요. 최초의 거짓과 허구가 뭡니까? 모스크바 3.3회의 예고입니다. 모스크바 3.3회에서 말입니다. 최초에 미국이 실탁 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이 반대했어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서울에 호외 신문이 뿌려질 때 공작 정책에 개입돼가지고 소련이 실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했다. 역선을 들어왔죠. 이것을 둘러싼 반탁 논쟁이 바로 이념 발전의 도화선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분단을 기획했던 인간들. 국제정책 패권리스트 외세들. 그렇게 없었던 분단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동원되었던 것들은 허구와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켜케이 쌓여서 70년 체제가 되고 이미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분단은 거짓이다. 분단은 허구다. 그 거짓과 허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적대를 심어버리고, 그리고 독점해버리고, 관심 가지지 말아버리고,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은폐했던 것이 바로 분단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분단입니다. 올해가 일제 36년 식민지배 그것을 기념해서 3.1 100주년, 4월 11일 임시정부 100주년,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조마레 여사의 유명한 이야기, 안중근, 아들 안중근에게 썼던 편지, 다들 한번 읽었을 겁니다. 한번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좀 죽으라 하고, 윤봉길 선생님께서 자기 아이들한테 썼던 마지막 편지, 이런 것들은 일제 식민을 살면서 그게 저항했던,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던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분들의 역사가 어떻게 묻혀버렸는지, 역천사 당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조마리 여사가 안중근에게 본 편지인데요.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르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걸어야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 일에 인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참 대단한 영웅이죠. 이런 분들의 역사가 다 어떻게 되세요? 작살났잖아요. 누가 작살냈어요? 이들은 죽였던 인간들이. 뭐 매헌 선생의 이거 진짜 유명하죠. 이 매헌 선생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그 팀들이 매헌 선생을 기리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급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홍커우먼 대폭사, 이거 시라카 대장 폭사적인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전 중국을 다 깨웠죠. 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에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3천만 조선민족이 사업중을 부끄럽겠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에 불과 23살 때입니다. 23살. 이 동포들에게서 보냈던 편지도 있고요. 오순과 담배란 얘들한테 썼던 편지인데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진짜 2살, 3살밖에 안 됐었어요. 진짜 어렸어요.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3.1 100주년이다, 임시정부 100주년 그걸 떠나서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 분단의 속성을 파고가는 겁니다. 누굴 만나러 가세요? 일제를 만납니다. 일제. 한반도 분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나라 첫 번째 국가는 일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일제가 어떻게 개입했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미소의 엄청난 쟁투 속에서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을 앞에 세워가지고 미국을 엄청나게 조종합니다. 일제의 강교. 그들이 분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가장 잘 알았다. 36년 식민지배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주구를 했던 그들을 작동시켜서 일제의 주구들을 작동시켜서 2년 발동을 해서 작살냈던 그들. 이 관계가 한반도 분단체제 성립되지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아베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베는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가 일본의 대외 전략의 명순이에요. 대놓고 그냥 종전선언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대놓고 대송단 성단선 반대한다고 그러고 일본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조용해요. 일본의 수상이 아무것도 얘기해도 우리 언론은 조용해. 엄청난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지가 왜 우리에게 30년 식민지배에 단 한마디 사죄했던 그가 지금도 한반도 분단체제를 당연한 일본의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따위 짓을 해요. 물론 연장선에서 국내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진짜 직시해야 되죠. 이 역사를 알면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과 뭐 100년밖에 안 됐다. 사실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분단은 일제 식민 현재 진행이다. 간단치 않은 이야기지만 한번 동기부여 속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이 한겨레평화통일 포럼에서 기회가 되시면
한홍구 교수라든가 그 식민지 상황이 어떻게 분단적 가게 되는지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요 정도 분단을 끝내겠습니다. 이거를 길게 가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기 때문에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분단 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가르치는 통일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명 중에 6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30년 된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그 89년 9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정부가 수립을 하고 이것을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손을 못 대게 국회가 공포했습니다. 엄격히 제도화시켰어요. 그렇게 30년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데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몰라요. 왜?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 우리가 진짜 전국을 다니더라도 말입니다. 이 안산 한겨레평화통일포럼만큼 전통과 체계적인 통일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전 전국을 다 다닙니다. 웬만한 것은 다 가봅니다. 한 해에 국기소식 이렇게 10수년간 쭉 오는 것 자체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늘 와서 최초했더니 아니라 이것만 알아요. 최소한 전체 강의를 끝냈을 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이름 정도는 알고 그 통일의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평화가 통일이더라. 평화의 수십 년 과정이 통일이더라라는 통일의 구체적 개념, 과정, 절차에 대한 이해는 확실했으면 좋겠다. 늘 강조했던 건데요.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입니다.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은요. 통일부 홈페이지 가면요. 통일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통일 정책을 딱 클릭하면 나옵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89년 걸 노태우 쭉 있죠. 이거는 언제부터 통일 홈페이지에 있는지 아세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늘 있었어요. 그러나 늘 있었지만 국민들은 모른다. 안 가르쳤다. 지난해부터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유엔의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전국 많은 교육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강의 교환을 주면서 이것만 좀 가르치라고 해요. 진심으로. 왜? 교육감들 모르고 학교 선생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똑같이 모르니까. 똑같이 분명히 그만큼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하간에 이거 조만간에 아마도 수능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이 내면 다 가르칩니다. 제가 지원했어요. 이거 수능 시험이 그만큼 절박하게 좀 가르치는 거죠.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그러면 완전 통일만 생각해요. 아니죠. 1단계 화해명이 나게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이 온다. 즉 사회문화 교류, 화해협력, 인적 교류, 경제협력, 개성난 같은 거 많이 하고 정치 실력 구축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간의 전쟁적 상태를 완벽히 끝내는 종전 평화협정 체결하고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에 수립하는 것, 이게 바로 화해협력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전쟁의 위기가 사라진 상황,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사라진 상황, 이것을 화해협력의 완성으로 보고 평화체제 수립을 합니다. 이 1단계 평화체제 수립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측할 때 20-30년을 보입니다. 진짜 남과 북이 열심히 노력하면 20-30년간의 화해협력 끝에 평화체제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이후 2단계는 남북연합인데요. 남측, 북측, 양지역 정부가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회 세 개의 회의체를 상징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전담하는 것. 이게 이제 남북연합이라는 겁니다. 남북연합은 정치권, 외교부, 국방권을 양 지역 정부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겠죠. 완벽히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화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남북연합의 단계로 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 남북연합을 진짜 수십 년 하다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완전 통일이죠. 체제를 제대로 허물고 표현성을 허물고 하나의 단일한 정치문화 체제를 가진 이 완전 통일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자유롭게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자. 남과 북의 공인. 이게
완전 통일 3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 기간을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존재한다라고 우리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이야기하는 통일의 개념은 평화의 오랜 수십 년 과정, 평화가 통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화가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평화는 말입니다. 행복감,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해서 너무 쉬운 통일이 왜 너무 쉬운가? 이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에 상호 인정, 상호 존중, 즉 다름과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인정의 마음 하나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고 그 상호 인정,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통일까지 완성된다고 봐요.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 속에서 마음 하나, 태도 하나, 다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호 존중의 마음 하나면 통일까지 간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쉬운 통일로 보입니다. 그 다른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아마도 우리 안산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다문화가죠. 동남 이주도 분들한테. 디아스포라에 있을 때 고려인 분들 수많은 다양성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다문화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인정하듯이 그 마음에 반해버리면 남과 북은 평화로 통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전체 과정이 모이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의 통일의 개념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평화가 통일이구나. 통일하자 이런 말이 진짜 중요하긴 하지만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야, 너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해, 반대? 라고 물으면 반반 나옵니다. 해야 될 것도 같긴 한데 굳이 할 필요 있겠나? 그렇게 통일을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두렵게 생각하지 아세요? 완전 통일의 개념을 봐요. 다 통일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설명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이분들한테 질문 자체를 너 평화에 대해서 찬성하냐 물으면 다 찬성합니다. 평화는 찬성해요. 평화에 찬성하고 있으면 사실은 통일에도 찬성하는 거죠.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평화의 수십 년 과정을 통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담론 자체를 평화로 이야기하자. 그 평화들이 모이면 통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개념은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개념은 뭐냐? 1단계 화해명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가자. 이게 이제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입니다. 아까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했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임원단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화해명 거쳐서 연합까지 가자라고 합의했어요. 어떻게 가죠? 화해명, 사회문화교류, 인적교류, 예행하고 경제명하고 개성당만 만들고 종전선 평화적 체결하고 분명한 정상화, 평화적 체결 이후 양 지역적으로 모든 권력들을 갖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쟁을 하면서 다시 충분한 서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연합하다 여기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남북연합까지 가자라고 합의했다는 것은 통일을 다 한 거죠. 어차피 완전 통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결정하겠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자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합의 다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구적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연방제와 연합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낮은 단계라는 말을 씀으로써 우리의 연합제하고 수렴되는 것으로 같아지는 것으로 그냥 인정했던 거예요. 연합제라는 개념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은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나라의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 중심으로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에게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역사는 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었다는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최초의 운율은 누가 만드는 거냐?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전 시기 60대 70년대 3당의 통일 방안 공화국 연합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노태우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이 아닌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나전당형 이것의 모태는 언제 이미 됐었냐?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 당시에 북측과 합의했던 아닙니다. 다 역사적 배려가 있어요. 문익환 목사께서 김일성 주석을 직접 설득했어요. 연방제는 너무 갑작스럽다. 연방정부가 외교권 국방권 가진다면 남북 양 지역정부가 진짜 엄청 혼란스럽다. 그거 아예 내려놓고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지역정부가 가지게 되고 그 수십 년 이상 가지다 보면 완전 통일이든 뭐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남북연합에 대해서 설득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오케이가 됐어요. 그것을 합의했어요. 당시에 합의문이 있어요. 그 합의문을 갖고 와서 이용호 통일원 장관한테 주고 본인은 결국 복사를 했죠. 그 합의가 2000년 1호 공동선언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역사의 맥락이 다 있다 이야기죠. 아, 남과 북은 우리의 통일 방안을 가지고 통일만 합의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가정으로 존재하는 평화가 통일이다. 이 개념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무엇을 모르는가, 누가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참 거의 뭐 백지사태입니다. 다 모르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금기의 일입니다. 북측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북한 학자들은 알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혼성은 거의 100% 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살아봐야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기본 알 수 있습니다. 이한간에 이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 집단주의 체제라는 것, 군사국가라는 것,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면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사회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를 잘 모릅니다. 저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한간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 개인 노동보다 사회적 노동을 하고 돈 중심적 사고가 아닌, 물질적 사고가 아닌, 사람 자체가, 노동 자체가 목적인 그런 하여튼 사회주의 경제. 국가적 소유가 아닌 전 인민적 소유. 네, 나가 없는 우리의 이 존재는 사회적 노동이 존재하는 그 사회주의 경제라는 걸까요? 집단주의 체제, 우리 개인주의 사회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 개인주의하고 집단주의가 다르다는 것은 사회 작동의 원리가 다르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 규범하고 공동체의 가치라는 것과 내 개인적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집단주의라서 어떤 거냐면 쉽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인적 가치와 집단적 가치를 동일시합니다. 어떤 거냐? 너 학교에서 공부 왜 하냐? 라고 물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나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기본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집발 저들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집단주의라는 것은 말입니다. 너 공부 왜 하냐? 그러면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조선을 위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되게 낯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직장에 나갑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하는 겁니다. 기본관념이잖아요.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그 직장 나간 사람들, 협동농장 나간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이 협동농장에, 이 직장에, 이 공장에 왜 나옵니까? 물으면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국가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기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관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단순한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몰라요. 똑같이 사회주의 경제이고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는 같겠지. 전혀 다른 문제죠. 작동의 논리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를 동일시한다. 낯설지만 우리하고 다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 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회주의 경제와 집단주의 체제를 압도하는 가장 큰 특징이 군사국가입니다. 군사국가. 우리의 기준에서 북측의 비정상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특징이 바로 군사국가입니다. 왜 북측은 군사국가이죠?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어서
혼자 못 가요. 여기서 질문. 북측은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을까요? 안 끝내고 있을까요? 참 쓸쓸한 이야기죠. 호시탐탐 적가를 버리면 안 끝내고 있어야 되는데 정답은 못 끝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 관계의 기본 제도적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협정이 됐죠. 전쟁협정에 근거해서 상대방은 적입니다. 전쟁협정 체제가 불안정하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 이 불안정한 비정상적인 휴전협정 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를 좀 수립하자라고 북한은 미국에게 언제부터 주장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들어본 바가 없어요. 감히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최근의 이야기잖아요. 북한은 언제부터 미국에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제발 좀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 좀 수립 좀 하고 좀 정상적으로 끝내자. 이거 언제부터 이야기했을까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할 때부터 전쟁을 끝내야 돼요. 뭐 휴전협정이냐 종전선 평화주의 체결하자. 그때부터.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를 뿐입니다. 이야기 안 해요. 이건 다 트릭입니다. 대남 공세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나쁜 새끼들 다 뭐 저러다 또 뭐 다 틀지만 이 많은 것들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해서 유엔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유엔이 나서서 종전선 평화협정을 도와달라. 미국은 안 한다. 종전선 평화협정을 도와달라. 언제부터 요구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유엔 동체가 됐을 때부터. 한쪽은 계속 종전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러는데 반응을 안 해요. 미국은. 이게 본질이에요, 그냥. 미일 중로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죠.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합니다. 이 답변도 우리는 쉽게 못해요. 불안해, 두려워, 감히 눈치 보여요. 그래서 다들 자기 검열해요. 검열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단체제를 살아야 돼요. 2019년 이 대명천지에 우리는 여전히 한 축을 그렇게 엄청난 이유로 놔둬야 돼요. 분단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생 분단. 본질은 결국 외세 잊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주의 문제, 집단주의 시조 군사국가. 남측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북측하고 공식 대북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세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입니다. 협상장에서 늘 듣는 얘기. 이건 협상의 전술도 항상 나옵니다. 뭐 이야기하면 꼭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북측이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귀속 보다시피 전 세계적인 강도, 비제국주의, 뭐 패권, 이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저는 반드시 이 기록이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귀책이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까? 안 끝내고 있습니까? 협상을 쉬었다가 쉴 때 잠시 나와가지고 꼭 물어봅니다. 김 선생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지 안 끝내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요. 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왜? 협상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과 전쟁을 할까 평화를 할까요? 이 본질적인 답이 모든 것을 설명해요. 이것을 가려야 돼요. 호시탐탐 적하에 우리는 악으로 규정해야 되는 게 바로 분단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적지 않은 거짓, 왜곡, 허구의 산물이다라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체제로서, 구조로서, 문화로서 분단은 엄혹하게 보츠만 공동체 구성원 전체 인식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명확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정신적 폭력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가서 이제 만나봐야 됩니다. 남과 북 만나면 됩니다. 여행을 가서 만나보면 됩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게 뭐였을까? 이 분단의 게 뭐였을까?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굉장한 정신적 폭력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내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상식과 실제 사실 진실이 달랐을 때 그 당혹스러운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그만큼 또 기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500만의 적이 알고 보니까 2,500만의 가족, 동포, 너무너무 맹랑하게 우리가 왜 남쪽 사람들 적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참 무섭죠.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과정이 우리의 지금 모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닭은 무지다. 참 엄청난 문제죠.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닭은 무지다. 모르면 닭이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끼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분단 정치사, 일제 시민과 분단의 고착과 과정을 모르면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진짜 악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내가 내 할아버지 역사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그 분단 정치사를 모르면 내가 내 조상을 부정할 수 있어요. 모르면 닭이 아니고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베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일본은 북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 칩시다. 볼턴이라든가 네오컨들, 분산복합체, 그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많은 미국의 여러 많은 연구소들이 북측과 관계 정상 안 돼. 종전은 시기상조야. 그건 그들이 북이기고 그들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우리 국내도 있어요.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국민은 말입니다. 국가의 목적입니다. 정치의 목적이에요. 5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 평화의 문제, 생존권을 협상에 대입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전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예요. 전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 평화협정 안 돼. 전쟁의 상황을 유지해야 돼. 라는 이 논리가 용서가 되세요. 5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은 그들에서 마음껏 쥐락쥐락 될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따위 이야기를 해도 내 생존권이다. 국민은 국가의 목적인데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싶어요. 알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모르면 뭐 그런 건가? 얼마나 참혹하냐면요. 지난 20세기를 돌아봤을 때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 20세기에 가장 큰 희생이 있었던 나라를 꼽으라면, 공동체를 꼽으라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 20세기에 러시아는 말입니다. 약 3천 정도가 죽고, 3천만 정도가 죽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만 2천만, 3천만이 죽습니다. 전 20세기를 통틀어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공동체 희생이 있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하고 베트남이에요. 우리는 얼마가 죽었을까요? 20세기에. 1,000만이 죽었어요. 1,000만. 이런 얘기 자체를 처음 들어볼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누구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왜 1,000만일까요? 30년 식민지배 시기에 소위 말하는 대동아 전쟁, 대동아 공영권, 거기에 끌려간 징용, 돌아오지 못했던 그 많은 수많은 희생들, 통틀어 600만입니다. 600만. 참혹하지 않아요? 그게 내 할아버지고 내 전도 할아버지고 다. 물론 우리 집안 가게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저는 대구에 있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 있었어요. 600만. 그 이후에 분단, 전쟁, 분단 심화, 수많은 300만, 400만, 총 1,000만이에요. 그 1,000만의 역사가 희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은 시기상조일까요? 무지가 악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치인 정도 되면 그 역사적 맥락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5천만 넘어서 8천만 이 땅을 사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생존이 절대가치잖아요. 국민행복은 절대가치, 평화와 생존, 번영. 이 절대가치를 갖다 놓고 그 생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면 보이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진짜 입으로 담을 수 없죠. 알면 시민 국민이고 모르면 그들이 다 쓰는 용어로 그런 말 듣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지난 1년을 다리다보고 분단 개념 잠시 터치했고요. 통일의 개념 가지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그냥 세 가지 특정 키워드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얘기를 못했어요. 주어진 나머지 시간에 이 개성공단 말씀을 딱 조금만 드릴 겁니다. 제가 강의 모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을 소개하는 이유는 공단의 본질적 가치나 실질적 의미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우리는 저걸 몰랐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시다. 왜 저 엄청난 사실을 몰랐는지, 왜 공단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거예요. 왜 왜곡했는지, 누가 왜곡했는지를 아시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공단을 설명하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는데요. 저는 남과 북이 최초로 개성공단을 합의할 때, 협상할 때, 2003년 당시에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의 남남과 남북한의 국장으로서 그 협상의 컨트롤 투어에 참여했었습니다. 협상은 누가 했느냐? 통일부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협상의 컨트롤 타워로서 NA 사무차장이 정석 차장, 이경비 장관이 되죠. 이분하고 같이 그 협상을 위해서 코디네이팅하고 지시를 주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협상의 과정을 제일 잘 압니다. 이후 직접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협상들을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제일 잘합니다. 지금은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인 개성공단재단 전체 개성공단을 책임 관리하는 붙는 기관 장이에요. 그래서 공단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개성공단의 역사와 우리 보편적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간이 진짜 다릅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체제로서 구조로서 분단이라는 거예요. 분단이 만든 왜곡했던 내용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당의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기정동 마을, 대성동 마을, 사천강이 들어갑니다. 파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휴전선은 보통 5km밖에 안 됩니다. 이게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일당의 100만 평. 남과 북이 합의했던 전체 규모는 2천만 평입니다. 2003년도에 착공했고요. 2004년도에 첫 채를 만들기 시작했죠. 14년간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부지 규모로 본다면 20분의 1 정도 개발했고요. 남과 북이 합의했던 기업 수로 본다면 딱 1.5% 정도 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1.5% 정도. 약 5천 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전면 중단, 우리가 전면 중단했을 때 125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125개는 진짜 작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남북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인데요. 남북개혁, 이 개성공단은 남북개혁을 하자고 한 것은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느냐? 우리가 북측을 설득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정치군사적 적대를 넘어서 평화를 제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국발 비교위에서 추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개혁이 계속 중국을 우리가 리딩할 수 있다. 중국을 압도하고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 중국보다는 경제적 비교를 계속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개혁을 해야 된다. 평화와 경제번영, 평화 번영의 목적을 두고 이걸 했던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난무는 아닙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한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뭐냐? 외압을 그러죠. 달러 박스, 돈줄이라고 그래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했는데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화벌이, 돈줄, 달러 박스로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줄이니 달러 박스니 즉 경제적 가치,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왜곡이죠, 왜곡. 최소한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줄과 달러박스 외화벌이에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다 금기시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일대 말입니다. 이 일대.
서부전선의 주력 군부대 6만의 군병력을 빼고 그 군사의 기지 군부대 위치에다가 2천만 평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북측은 6만의 군병력을 빼서 북측 그 후방으로 10에서 15km 물렸습니다. 최전선의 정예 부대입니다. 6사단, 60사, 디갑사단, 65, 500m. 주력 부대예요. 이 부대들을 뒤로 빼고 그 군부대 위치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전선의 부대를 뺐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안보를 넘어서 평화로 가자. 소극적 평화인 안보를 넘어서 적극적 안보인 평화로 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군인들을 설득해서 몰립니다. 우리가 호시탐탐 적화력을 노린다는 그 나쁜 놈 김정일은 전선의 부대들을 빼는 과정 속에서 그 전선의 사령관들을 안보를 넘어서 평화로 가자. 소극적 평화인 안보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로 가야 된다.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5,000개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연명관 협력업체가 남측에 10만 개가 작동이 되면 남북간에는 구조적으로 전쟁의 위기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진행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김정일은 그런 이야기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한간 그들은 군대를 밀리고 이 논의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 공단 부지 땅값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땅값을 어떻게 분양하느냐면요. 토지공사가 당시에 2004년 이야기인데요. 평당 공장 부지는 14만 5천 원, 상원 농지는 평당 45만 원이었습니다. 땅 우리 2.8대1 경쟁률 100% 그냥 다 끝났어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이 만나기 때문에 북측의 땅값을 주려고 했어요. 토지값을 지불하겠다. 우리 이미 100% 그냥 다 끝났다. 북측에게 땅값을 준다고 했을 때 북측의 어떤 답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변입니다. 구두지시로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를 준다는 것이다. 그냥 선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아깝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했는데 돈줄과 달러박스라는 기준에 가면을 본다면 토지값을 받아야 되죠. 14만 5천 원, 4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 토지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우리가 상징순에서 줬어요. 우리의 경제력이 귀책이 50대가 넘는다. 우리는 그냥 다 되고 돈을 다 받아버렸다. 황기한테 돈을 줘야 되겠 했는데 그래서 상징순에서 주겠다고 했을 때 결국 협상에서 상징적으로 얼마를 줬는가? 1제곱미터당 1달러. 1제곱미터 1달러로 퉁치고 말았습니다. 상징적이 받았죠. 사실은 공짜로 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짜. 두 번째 누구입니다. 그들이 공단을 돈줄에 가지고 보자 했다는 것. 세 번째 누구는 임금의 문제입니다. 임금. 북측 노동자의 임금. 당시에 2004년 3월 이야기인데 이건 중국보다는 비교율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사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입주기업 10억단 15개 물어봤어요. 중국보다 나아야 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제파트는 80%에서 120%. 한 달에. 전기전자, 기금속 100에서 150%. 화학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80에서 150% 사이가 대충 적정 임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산자부를 베트남도 보내고 인도네시아도 보내가지고 조사해보겠어요. 임금 조사해보겠는데 토대로 물었어요. 말도 통하고 물류거리가 1시간밖에 안 되고 원부자재 완전부가 더 나눌 때 반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 이러저러하게 봤을 때 이 정도 줄 수 있다. 80에서 150%였습니다. 사실. 협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측이 제안했던 금액은 50%였습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것보다 더 낮게 받았습니다. 80%, 120%, 150%를 되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대로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지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2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50%면 됩니다. 50%. 그래서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 기본 임금은 50%. 연장, 야근, 특근을 해서 실제로 그들이 받아갔던 총액 실질 임금은 달러 기준으로 57불 8불, 한화 기준으로 63,000원이었습니다. 63,000원. 북측은 대성만 애초부터 돈줄과 달러 박스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개성공단을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입니다. 한 달간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그들은 63,000원을 받았어요. 이걸 자본적 가치로 보면 수탈이 됩니다. 그런 자본적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탈이 아닙니다. 이왕간에 그런
자본적 가치, 경제적 가치, 돈줄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들의 상식인 돈줄과 그들의 상식인 평화가 충돌합니다. 이 간극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체제로서, 구조로서 분단이 만든 거죠. 마지막 제안, 마지막 논거는요. 이 50불의 기본 임금은 말입니다. 매년 7월달에 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기본 임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 임금은 개념이 뭐냐? 5만 5천 원 전체가 똑같이 받아야 되는 임금입니다. 더 주면 안 돼요. 허봉이 없어. 연차 없어요. 1년차든 14년차든 똑같이 그 해의 기본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에 다 묶어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을 매년 올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5%까지는 임금 상한율 5%를 다 묶어놨어요. 결론적으로 국책은 말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5% 임금 인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업들은 매년 5%씩 올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5%, 3년간 동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책이 개성문화를 외화벌이와 돈줄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엄청난 간극을 만드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제로서 구조로서의 분단이라는 겁니다. 그 왜곡의 틀 마음껏 이야기하죠. 이 왜곡했던 사람들은 뭐냐? 분단 체제를 심화하고 싶고 개성문화를 어떻게든 갖고 싶었던 세력입니다. 놔두면 엄청난 분단이에요. 평화, 경제, 안보, 통일, 문화, 미래적 가치까지 어떻게든 적을 빨리 닫아버려야. 그래서 민국 정부는 말입니다.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취했던 조치가 2008년 3월에 개성공단 동결 조치입니다. 국민들은 몰라요. 그런 거 발표하지 않습니다. 내부 정책적으로 통일부를 지켜서 추가적 중개수사 다 막아버렸죠. 2007년 5.24 조치는 2년 후에 나왔죠. 이미 2008년 3월에 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동결시킵니다. 그리고 대외비로 비밀스럽게 연구 요격을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성공단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위기관리 계획을 짜게 하고 CP를 돌리죠. 국민들은 뭐죠? 뭐라도 되잖아요. 그건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게 분단이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죠. 그 범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독점되어지기 때문에. 언론도 몰라요. 이게 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성인 대전 질문이 거의 50%는 참혹한 이야기죠. 2019년 이 대명천지에 이 분단을 악용했던 그 적폐의 근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국민을 상대로 왜곡했다. 국민이 국가의 목적이면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거짓을 남발했겠죠. 근데 국민들은 개성당 그러면은 진짜 골치 아프지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북측이 어떻게 많이 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워야 되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체제로서, 구조로서 분단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영역입니까? 하나하나 촛불을 통해서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고 그 민주정부가 아무리 들여봐야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70년 분단체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차근 정상성을 회복해야 될 과정에 평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 중에 근본 적폐를 바로 분단 적폐라고 합니다. 그 분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지만 진실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굉장한 엄청난 희열이 존재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이 정도로 개성공단 마무리 제가 사진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차량 심사 이렇게 하고요. 인원 심사 이렇게 하고요. 출퇴근 버스들입니다. 3,000명 정도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5만 5천 명 있었다고 했죠. 북촌노동장, 개성시 개통원장군, 판문군. 2015년 되면 임금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5%씩 올려달라고 그냥 4년 차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매년 올려줘서 2015년이 되면 기본임금 73불, 연장 야근 특권을 해서 실질 총액임금은 14만 원, 15만 원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1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에서 북촌 노동자 1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압도적으로 벌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난 최대의 강점은 저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직을 하지 않아요.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가 되고 결국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고품질 구현 능력을 가집니다.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가 되고 고품질 구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비기예요.
63,000원, 15만 원 줬는데 서울보다 더 잘 만들어. 이게 바로 개성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비교율을 가져왔을 때 개성공단하고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압도적인 공단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은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열자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 엄청난 정신적 폭력을 드렸을 겁니다. 분단도, 통일도, 북한도, 개성공단도 분단체제 어차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한계평화 통일포럼 이 공간 속에서 하나의 모티브를 동기부여 받은 것으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